사회에서 바라보는 영재와 네. 진짜 영재의 기준은 제 생각엔 조금 다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안녕하세요. 조작가의 스몰빅 토크 코너입니다. 오늘의 인터뷰인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연구사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70만 유튜브 다양한 방송 활동으로 이제 대중들에게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쌤 강성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과천과학관 천문우주팀 연구사 강성주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천문우주 관련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과학 유튜브 전문 채널 안될과학에서 연구원으로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명을 항성으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이름이 왜 여러 가지 있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안될과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원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나중에 합류를 하면서 활동명을 지어야 했는데 전부 자신의 전공이 나타나는 활동명을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위성체 궤도를 연구를 했던 궤도님, 그다음에 약학 박사인 양님, 그다음에 공학 박사인 공진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 중에서도 별의 탄생, 별의 생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항성이라는 활동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문우주를 좀 전공하시고 박사까지 하셨는데 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릴 때부터 저는 뭐 대학교 지원할 때까지 그러니까 수능 보기 직전까지 꿈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거든요. 천문학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꿈이 강했었는데 조금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는 있어요. 사실 과학을 조금 어릴 때는 그래도 좋아하고 잘했던 편이어서 그럴 거면은 과학고를 가지 그랬냐 그랬는데 저는 사실 외고를 나왔거든요. 네, 외고 출신인데 왜 외고를 나왔냐면은 천문학을 배우려면은 외국에 가야 된다는 꿈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어를 해야겠다. 영어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과학은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좋아하니까 또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 유학을 가게 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줬었죠. 영어를 어릴 때부터 조금 심도 있게 배운 덕분에 수업도 따라가기 편했었고 그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는 한국대학교에 1년 정도 다니다가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학부를 다시 자퇴를 하고 다시 가시죠? 네,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오스틴 캠퍼스에서 물리학하고 천문학을 복수 전공하고 졸업을 하고 아이오와 주립대라는 데서 옮겨서 천체 물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엄청 유명한 학교들 아닌가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학교죠. 특히 물리 천문 뭐 이쪽이 소위 이제 이과생들 중에서도 정말로 그 소위 뭐 아인슈타인, 뭐 스티븐 호킹 정말 다 소위 천재들이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많이 모인 곳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제 뭐 연구도 하시고 또 학교에 계시고 커뮤니케이터 활동 같은 거 하시면서 정말 과학 분야에서 탁월한 어떤 사람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진짜 뭐 소위 말하는 과학 영재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좀 어떤가요? 한국에서 이제 천문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를 데리고 세계 천문 올림피아드에 부단장으로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천문 올림피아드에 참여해서 국가대표로 뽑힐 친구들이면은 영재들이잖아요. 영재 중에 영재요, 사실. 네, 영재들이에요, 사실. 그 아이들의 특징은 저도 보고 놀랬지만 다재다능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무언가 지식을 습득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래전에 자신한테 맞게 루틴화를 시켜놨더라고.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 루틴화를 시켜놓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여유 시간이 생겨요. 자신만의 여유 시간. 정말 영재라고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취미 생활을 절대 놓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피아노 연주라든지 이런 음악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에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는데도. 근데 그 친구가 그 정도의 수준의 게임을 하는데도 영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자신만의 딱 그 루틴이 있었던 거죠. 지킬 거는 지켜가면서 하니까 게임 속에서도 루틴을 찾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겠다. 아, 진짜 이 친구들은 일명 어디 가서 영재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거는 아니구나. 그거에 매달려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영재는 사실 타고나는 것도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우리가 모든 아이를 뭐 영재로 키울 필요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방금 말씀 주신 친구들 또 이제 그 외에도 정말 과학 영재, 수학과학 영재라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나 대학 가서 보신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일반 학생들이나 또 부모님들이 요거는 좀 배울 지점이다라고 혹시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사회에서 바라보는 영재와 네. 진짜 영재의 기준은 제 생각엔 조금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조금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한 게 영재라고 말하는 데는 되게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역사 영재도 있을 수도 있고 경제 영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두각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사회가 영재를 파악하고 진짜 제 영재라고 말하는 기준은 얼마나 어릴 때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지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영재는 스스로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영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분야는 상관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라는 것은 꼭 뭐 경제 문제도 풀어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이런 면에서 만약에 이쪽 면에서 금리를 내리고 뭐 다른 쪽에서 어떤 식으로 방법을 취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도 영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영재로 바라보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검증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뭔가 문제를 풀어서 딱 답을 구하는 거를 보면은 검증이 되는 거잖아요. 수학과학은 되죠. 수학과학은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영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재라는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조 작가님께서도 스몰 빅 클래스에서 추구하는 바가 자기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끌어가는 아이들을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싶은 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랬듯이 제가 영재라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듯이 부모님을 설득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설득을 할 수 있을 때 저는 그 친구들이 영재라고 봐요. 부모님들이 설득당할 때. 물론 진짜로 설득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설득당해주는 얼마나 잘 설득을 당해주냐라는 노력도 있겠지만 영재라는 것은 꼭 규정을 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야를 만들어 가면은 조금 아이들의 교육이 한층 더 성장되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여기 스몰 빅 클래스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스몰 빅 클래스도 그렇고 저희 같이 했던 디넵도 그렇고 결국 이제 우리 아이들이 꿈을 덕질하게 만들어 주자라는 거고 사실 그 꿈이라는 건 좀 다양한 거고 그 꿈을 정말 파고들고 덕질하는 애들이 소위 영재가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모든 분야의 모든 아이들이 각자만의 영재성을 갖고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뭐 학술적인 뭐 영재 개념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어진 단 하나의 영재라는 기준에 우리 아이를 들이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 아이 안에 어떠한 영재성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의 학창 시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초등 때 부모님들은 뭐 영재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또 과학고에도 관심 가지시고 부모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었는지. 저희 부모님은 과학고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부도 곧잘 하는 편이었는데다가 애가 과학을 좋아하니까 과학고에 보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 이제 알아보셨죠. 과학고에 가려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 과목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내가 안 한다고 학원은 안 간다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근데 저 때는 영재원이나 이런 거는 사실 없었고 아직 없었던 시기였고 특수 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특수 목적고는 외고나 과학고였는데 제가 당당하게 외고를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도 제 생각이었죠. 어찌 보면 짧은 생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왜 외고를 가려고 해?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천문학자 뭐 조경철 그 당시에 조경철 박사님이라든지 뭐 만났던 천문학자들이 있었는데 다 외국에서 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 다 외국에서 배운대. 그리고 외국에서 나온 천문학자들이 정말 저 로켓도 쏘고 망원경도 쏘고 하니까 나도 거기 가서 보고 싶어. 외국에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영어 정말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외고를 갈래. 왜냐하면은 난 외국에서 천문학을 배울 거니까. 그러면은 보통 어머니들이 반대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가 과학을 먼저 잘하고 영어는 가면은 저절로 배울 수 있어. 그러니까 과학고를 가는 게 먼저야 라고 해주셨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들어주시는 편이었어요.
그러면은 외고를 가봐 어.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왜냐면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안 맞잖아요. 사실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안 맞는 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항상 뭐든지 받아주시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신감 같은 거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하는 자신감이 설사 틀렸더라도 네. 그 틀린 상태를 상황을 수습을 해주셨어요. 어. 틀리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게끔 아이의 입장에서. 예를 들면요? 외고 가는 것도 그랬었어요. 외고 가는 것도 결국에는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서는. 그리고 과학고를 갔을 때 과학 수준은 정말 엄청나게 네. 높아지거든요. 네. 그만큼의 과학 수준을 이뤘던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저한테 그래 네가 이 순간을 위해서 외고를 갔었던 거니까 가서 한번 열심히 해봐라고 계속 서포트한 자세로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상황이 모든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결과가 잘못된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상황을 큰 테두리에서 이제 수습을 해주셨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는 저희 어머님의 도움이 컸다고 봅니다. 분명 믿어주는 거는 아이들도 느끼거든요. 대화하는 거는 상호 교감을 이루기 때문에.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어릴 적에 지금 꿈을 이루셨고 또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되게 제가 느끼기에 되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이 주로 부모님들이신데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에게 가장 바라는 미래가 아닐까 싶은데 또 원래 이제 처음부터 천문학자 꿈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원래 좀 과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셨는지 아니면 좀 그래도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남들보다는 초등학교 때 과학을 조금 더 잘하고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천문학을 좋아했던 계기는 그 부모님들 지금 집에 다 한 세트씩은 있을 거예요. Y 시리즈라고. 아, 그게 87년도인가 88년도인가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네, 네다섯 권으로 딱 나왔었어요. 그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저한테 그거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1편이 아직도 기억나요. 우주는 왜였어요. 2편이 지구는 왜였고 네. 근데 우주는 왜를 딱 펼쳤는데 보이저 2호가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고 그 생생한 자료를 보내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들이 딱 책으로 나왔는데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이쁘고 또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천체망원경을 사주셨는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과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냐?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천체망원경은 사주셨는데 둘 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망원경은 이때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뭘 돌리고 맞춰도 해도 안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어느 밤인가 정말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오늘 밤새서 꼭 한번 봐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봤던 게 목성이었어요. 그 목성을 보고 나서 그 Y 시리즈의 그 목성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봤던 저 조그만 목성이 책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나온다고? 토성도 보고 싶다, 뭐도 보고 싶다, 이런 것들도 한번 봐보고 싶다 라는 그때부터 막 호기심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죠. 호기심이 어떻게 보면 학습으로 이어지고 또 어떤 그것이 진로나 꿈으로까지 확장이 되신 건데 이제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궁금한 거는 결국 그러면 선생님은 재미, 호기심, 흥미, 주도성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오히려 보통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실 사그라드는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 그게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쭉 커진 거잖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목표의식이 정확했었어요. 천문학자가 되겠다는 꿈 하나가 정말 정확했었거든요. 예전에는 생활기록부 같은 데는 다 종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내가 쓰는 칸이 있어요. 장래희망, 그다음에 이런 것들 쓰는데 장래희망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변했어요. 네.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있었고 그 꿈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뭐 사람마다 가진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꿈이 아직 없는 친구들도 그건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은 뭐냐면 목표의식이 어릴 때 선생님처럼 있었는데 이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또 교육적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목표 의식들을 잃어버리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선생님의 부모님께서는 일종의 덕질을 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꿈을 더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셨고 또 옆에서 좀 어떤 생각을 부모님이 가지셨던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저희 부모님은 사실 뭐 그렇게 높은 교육을 받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양질의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학원도 열심히 찾아보시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데에 적응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학원 가면은 시키는 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재밌어 하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한다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책을 사준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뭐 가고 싶어요라면은 보내주시든지 전적으로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믿어주셨던 게 저는 되게 큰 힘이 됐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되게 감사한 게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무언가를 설명을 하거나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궁금하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평소에 책에서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항상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모습이나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거 있으세요? 혹시 부모님과? 제가 어릴 때 라면을 진짜 좋아했어요. 네.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면은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그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는 진짜 끓이면서도 그래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건데? 라고 하셔서 저한테 차려주시면은 반찬 주시고 그다음에 앞에 앉으세요.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럼 라면이 불잖아요. 안 먹잖아요. 보통은 먹으면서 해라 아니면 먹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라면 하나도 안 먹고 이게 진짜 다 국물이 없어질 정도로 가만히 다 불는데도 어머니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기가 다 끝나서 재밌지 그래서 이제 배고프다 그러면 한 개를 더 끓여주셨어요. 다시.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감사했던 거죠.